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사회 분야 2차 TV 토론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는데요. 김문수와 이준석은 오로지 네거티브에 집착하며 자멸했을 뿐 토론다운 토론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도발은 거의 광기 수준이었는데요. 그가 쏟아낸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흠집내기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문수의 존재감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내란당 후보와 무자격 혐오 정치인이 만든 막장 대선 토론이었는데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선 후보들의 품격은커녕 기본 상식조차 무너졌다는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문수는 준비된 원고 읽기에 급급했고 이준석은 질문마다 발끈하며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는데요. 그 틈에 오히려 권영국 후보가 가장 정상적인 모습으로 돋보였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였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에는 간간히 의미 있는 정책 토론도 오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의 얄팍한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준석이 계엄령 당시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장면은 이 후보의 완승이었는데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에게 참교육당하는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봤는데요. 이 영상만으로도 이준석의 실체가 얼마나 자격미달, 함량미달인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왜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끄러워 입맛소리나 지르고 있었냐는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비판했던 호텔 경제학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헛소리를 이어가다 참교육당한 장면이었는데요. 이준석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기며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욕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 해제하는 거 정말로 중요했는데 12월 4일 날 새벽에 12월 4일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비당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비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가는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 그러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항상 저기하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놓아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 중 이준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왜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에 이준석은 국회 안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하며
정족수가 찼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서 항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다른 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이준석은 보좌관의 제안을 야단치며 결국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계엄 해제에 반대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는데요. 이준석은 항변을 해봤지만 이미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물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 극우 세력과의 단일화에 어떤 입장인가,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반발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은 반격을 시도하며 201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에게 이재명이 동조했다. 천안함 공격이 잠수함 충돌이라는 주장에도 동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의혹이 있었을 뿐 투개표 조작과는 무관하다.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이라는 것이 정부 발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혹시 밥 맥티어라고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호텔 경제학의 그 원전이라는 분이요.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저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보셨어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셨어요? 그거 찾아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 밥 맥티어나 아니면 이거 미하일 슈미츠 살로몬, 루카스 차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100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100 또는 100유로로 옆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그 사례로 이런 걸 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 경제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덕여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덕여대의 그 학생들 아닙니까?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죠. 학생은 학교의 당사자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를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막 이게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리라는 얘기처럼 그거는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고소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위압적이거나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 네, 사회 대비 알겠습니다. 연금 뭔 의료 얘기를 하시는 개혁입니다. 겁니까 지금?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이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은 없지요.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모수 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죠.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앞으로 낼 사람은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그 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뭐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거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궤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율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네.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다수라 해가지고 옳은 게 충분히.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한다 충분히 해서 그게 말씀 옳은 게 되는 게 들었어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준석이 꺼낸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반박했는데요. 호텔에서 고객이 100유로를 냈다가 환불받는 상황이라도 자금이 순환되면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예가 있다며 이건 루카스 차이제 등의 사례로 노쇼 경제학 따위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 발간한 책자까지 인용했는데요. 5만 원이 순환하며 호텔 주인, 정육점, 양돈업자가 차례로 빚을 갚는 구조다. 이것이 경제의 순환이라며 현실적 근거까지 들이댔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그건 호텔 예약 취소랑 다르다며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건강보험료 문제를 두고도 두 후보는 충돌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네.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이 간병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은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죠.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조인데 잠깐만요.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잠깐만,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조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능하면. 얘기하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버렸네.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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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리는 제 경우도 질문인데, 있겠죠. 제 주도권 아니, 이제 질문인데 말씀- 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아니, 질문하셨던 예, 점 근데 다시 제 한번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좀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초가 남았잖아요. 예.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네,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을. 네,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의료비를 절감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어떤 아니면 겁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알겠습니다. 뭐 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이준석이 2033년까지 30조 적자다.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언제나 문제를 삐딱하게 지적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선 검토조차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론 직후 이재명 후보는 국가비전보다 비방이 난무해 아쉽다며 정책 경쟁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론은 상대를 존중하며 진실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왜곡된 시각으로는 생산적 논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디 이게 혼자만 잘해서 될 문제인가요? 한편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을 직격했는데요. 원칙 없는 기술 정치, 머리만 굴리는 정치는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준석은 정치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역시 이날도 이준석 후보가 자초한 폭망 토론이었는데요. 정치도 토론도 상식도 없는 이준석의 민낯은 전 국민 앞에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지난 토론에서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김문수 후보에게는 원전 질문하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직격타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죠.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 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 점과 거기 원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역시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더 불안하다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왜 그렇게 물리적 저장을 단정하세요? 하겠다는 기존의 것인데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양수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식으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지금 ESS 시스템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자꾸 부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좀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요. 풍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거다. 풍력 산업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운영 중인 국내 풍력 업체가 5개인데 지난 3년간의 정부 입찰에서 선정한 10개가 있어서 15개가 있어요. 이 풍력 산업 시설 중에서 국산 터빈이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래요. 중국산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5월 16일 가동한 5번째 신안 풍력단지 이거는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럴 겁니다. 터빈 제가 너무 웃겨야 됐군요. 자,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중국이라는 좀-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요. 말씀하십시오. 그럴 필요 네. 없고요.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로 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샅샅이 지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RE100과 그리고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네, 않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면 당에서 했던 것을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기후 공약이 없으면 단일화하는 네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전작년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 주십시오.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데?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공약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ILO 컨벤션 111조,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요.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영국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안 오던 사람이 온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가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임금을 차별. 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자, 않습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아니, 제가 아시겠습니까? 미국 말씀드렸는데 왜 미국이 아니라 OECD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내국인하고 내국인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자료, 녹취록이랑 분석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간 공방이 아주 치열했더라고요. 또 권용국 후보의 지적도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맞습니다. 그 토론회 정말 뜨거웠죠? 뭐 비상계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단일화 문제, 또 경제정책, 에너지, 노동 문제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 공방 요약을 좀 넘어서서 각 주장의 그 핵심 논리가 뭔지, 또 후보들 간의 시각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불붙었던 게 그 비상계엄 상황 때 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안 한 거, 이걸 아주 강하게 문제 삼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막 국회 담 넘고 그럴 때 왜 거부했냐, 혹시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였죠. 네. 근데 이준석 후보 반박은 좀 달랐어요. 맞아요. 그 당시 이미 국회 안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연락해서 의결 정족수는 충분하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였고요. 아, 확인했다. 네. 자기는 이제 외부에서 진입 막는 거에 항의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표결 한 5분? 그 정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표결은 끝난 상태였다고 해명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문제 제기가 너무 편협하다, 분열적이다 이렇게 받아쳤고요. 네, 여기서부터 벌써 과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붙이느냐,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보이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딱 잘랐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 그 공방이 바로 또 다른 주제로 이어졌죠. 그 후보 단일화 문제.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 할 거냐 이렇게 직접 물었잖아요. 네네. 당권이나 총리직 제한설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 질문 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자료를 쭉 보면 이건 이준석 후보를 소위 극우 프레임에 좀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정치적 야합 가능성까지 이렇게 슬쩍 흘리면서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뭐 바로 음모론적 망상이다 이렇게 받아쳤죠. 네, 단일화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념적 선명성을 더 부각하려는 모습이었고요. 아하. 정책 대립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그 호텔 경제학 논쟁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처음 꺼낸 개념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말한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뭐랄까 명확한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돈이 이렇게 돌면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큰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외부 자금 유입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반 맥티어라던가 루카스 차이제 같은 경제학자들 이론, 심지어 한국은행 5만 원권 순환 사례까지 들면서 반박을 했어요. 네네, 저도 봤어요. 외부 유입 없어도 내부에서 돈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제 효과가 난다. 이게 이재명 후보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든 비유, 노쇼 경제학,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경제 현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네요. 네, 근본적인 차이가 좀 드러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개혁. 이거야말로 정말 세대 갈등 이슈까지 엮여서 더 뜨거웠죠. 아,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현행 모수 개혁안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세대 간 연대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네, 연대.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신구 연금 분리안 이거 기존 수급자들한테 필요한 돈이 609조 원이다. 이 돈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파고들었죠.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개혁안대로 가면 젊은 세대가 1인당 3천만 원 이상 손해본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맞섰죠. 네, 심지어 이재명 후보 주장을 궤변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표현이 강했어요.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비슷한 공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죠. 연 15조 원 든다는 그 간병비 확대 공약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또 2033년 되면 건보 적자가 30조 원 예상되는데 어쩔 거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의료 쇼핑 같은 거 줄이면 한 2, 3조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15조 원 다 주겠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네, 전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줄일 거냐,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 때 MRI 남용된 거 이런 거 줄일 거냐, 더 명확한 계획 내놔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포퓰리즘 공세. 에너지 정책도 뭐 충돌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네, 딱 그 구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너무 불신한다. 이걸 문제 삼으면서 특히 중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냐 이렇게 물었고요. 아, 중국 원전을 콕 집어서.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특정 국가 원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전 자체가 갖는 안전성 문제, 뭐 관리 비용이라든지 사고 위험 같은 거 이런 일반적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ESS 같은 저장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죠.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풍력산업 그거 다 중국 좋은 일 일으키는 거 아니나 이렇게 비판하니까 국내 업체들 현황 국산이나 유럽산 터빈 위주로 쓴다 이렇게 또 반박했고요. 네, 데이터로 반박을 시도했죠. 자, 여기서 또 권영국 후보가 등판합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이 빠진 걸 딱 지적했어요. 청년 대표성까지 거론하면서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뭐 당 차원에서 R100나 CF100 목표를 따르면 된다. 그리고 기후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청년들 시각도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쳤고요. 근데 권영국 후보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조 노동자 문제.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 중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게 있었는데 네. 권영국 후보가 이게 국제협약 ILO 111호 차별금지 원칙이나 국내법, 근로기준법 6조, 외국인 고용법 22조 위반 소지가 크다. 그리고 농촌 현실과도 안 맞는다. 이러면서 철회를 요구했죠. 아, 법 조항까지 들어가면서요? 네, 이준석 후보는 뭐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거고 캐나다 같은 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반박하려 했지만 근데 OECD 국가 중에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나라 있냐? 이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을 못했죠. 네, 좀 머뭇거렸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폐지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정책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각 후보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뭐 현실성이냐, 이념적 선명성이냐, 혹은 세대 간 연대냐, 공정성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도 정말 컸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이걸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누가 이겼네, 졌네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복잡한 정책 논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고
논리는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 속의 함정들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특히 토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세대 간 연대라든지 국제 규범 준수, 또 정책의 현실성 같은 것들, 이런 가치들이 각 후보의 주장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녹아 있는지, 혹시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좀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비교 분석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